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이점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셨던 요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3과목, 4과목 썸머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를 가장 많이 딸 수 있는 과목이 3과목, 4과목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에 1, 2과목은 좀 어려웠지만 3과목, 4과목은 좀 쉽습니다. 생각보다. 자, 지금 보시고요. 자, 세 번째 과목은 기술 창업 보육 실무라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서 근무하시게 될 수 있는 창업 보육 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되게 쉬운 부분이고요. 그 대신 또 외워야 될 것도 되게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국내 창업 보육 사업의 발전 과정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순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해외 창업 보육 사업 현황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창업 보육 현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그다음에 이제 독일,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특히 독일은 철강 석탄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독일 그러면 철강 석탄,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러면 TIP 사업, 창업 보육 사업을 대변한다. TIP 사업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핀란드는 디지털 산업, 정보통신 분야. 요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는 누마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테크시티입니다. 테크시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선진국에서 창업 보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키워드별로 이게 이제 나라마다 어떤 특장점을 섞어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사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기능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경제적 역할, 벤처기업 활성화, 그리고 요 밑에 나오시죠? 지역 연계 역할. 그래서 요 역할별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백과 테리의 창업보육센터 발전 단계를 이렇게 세대별로 해서 5가지를 키워드로 묶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세대별 주요 내용을 섞어가지고 다음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뒷부분에 본 과목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1세대 때는 주로 창업장소 제공, 수동적 사업지역, 공유 서비스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두 번째 2세대에는 주도적 사업지역, 비즈니스 코칭 이런 식으로 각 세대별로 키워드가 있으니 그건 반드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시스템 그래가지고 일반 모형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운영자, 입주자, 투자자.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운영 시스템의 세부 특성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무슨 내용이 있다 정도로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의 목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경제발전, 기술사업화, 이익창출, 기업가 정신 고양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창업보육센터의 조직 구조에 대한 질문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장, 매니저, 운영위원회 이사회,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등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전문 인력의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의 요건. 요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센터장은 BI 사업 지원 프로그램 중 총괄, 조정, 그리고 임기는 2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요거 연도와 관련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는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제 여러분들인 겁니다.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를 자격증을 소지한 자. 그래서 BI 내 창업보육 전담 매니저가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1명 이상.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에 해당 조건, 예,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근무 연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몇 명 이상 고용업체에서 근무 경력 몇 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섞어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합격률이 그리 높은 시험 아니에요. 근데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근무 경력에 따른 등급 분류해서 매니저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선임 매니저는 7년 이상, 전임 매니저는 5년 이상, 주임 매니저는 5년 미만. 예, 요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가 그 센터의 운영 조직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문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는 창업보육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임기는 2년 이상이고요. 자문위원회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경영기술 지도를 상시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경영지도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자문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시스템 관리에서는 운영조직, 규정관리, 보안관리, 운영평가관리 있는데요. 제 기억엔 이거 딱 2번이나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빈도수는 높지 않지만 언제든지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시는 건 아니고 그냥 운영조직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다. 요 정도. 보안관리는 기업의 고유 정보와 기밀사항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과 방법을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 딱 운영조직, 규정관리, 보안관리를 보시고 저게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에 이제 각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보육센터장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센터 관리 운영을 하고요. 입주기원 지원을 하고요. 대학과 입주기원을 연계를 시켜줍니다. 대외적으로는 내외부 기관의 협력 관련된 일, 그렇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 관리를 하고 입주 기업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대학과 입주기원에 연계를 시켜주고 대학본부와 협력, 기관과 연계 이런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그래서 필요 역량은 의사소통 능력, 종합적 사고력, 행정 능력, 지도력, 대인관계 기술, 유연성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센터장 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따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창업보육 매니저. 예, 이것은 직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센터장의 업무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센터장보다는 업무 범위가 한정되어 있겠죠. 자, 입주자의 자금 유치, 판로 확보, 기술 개발 등 각종 사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초기 창업 기업을 입주에서 졸업까지 보육, 지원, 관리하여 해당 창업자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정착,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서 이제 보육, 지원, 관리라는 건 뭐냐면요. 그 회사가 운영하면서 필요한 각종 정부의 정책 자금, 그 대상이 되면 이런 것도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창업보육 매니저의 직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할은 전반적인 업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전반적인 그 기업들의 그리고 입주 기업들을 선정, 평가, 관리하는 전반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이게 창업보육 매니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업보육 매니저가 필요로 하는 역량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창업보육 매니저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무슨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이렇게 구성된 내용은 한번 쭉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센터 운영 인력 관리 그래가지고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려면 그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센터장 있어야 되고요.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있어야 되고요. 1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방금. 그렇죠? 운영위원회, 운영보조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심의, 입주기업 평가관리 사무 등 행정 업무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센터의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이제 부담금이 있어요. 부담금.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죠. 부담금을 수입으로 잡는데 여기엔 입주보증금 관리비가 있고요. 시설장비 사용료가 있고요. 보육사업 발전기금이 있어요. 보육사업 발전기금은 뭐냐면 입주기업이 기부금을 내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입주기업이 성공했다. 그럼 입주센터에 기부금을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보면 입주보증금, 관리금, 시설장비 사용료, 보육사업 발전기금, 국공유 재산 사용료 이런 것을 입주기업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잘 걷어서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육사업 발전기금은 약정을 하고 영수하고 관리하는데 누가 하느냐? 센터에서 하는데 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돈을 얼마 내겠다 약정서를 작성하고요. 그 영수증은 영수증은 반드시 발급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현물, 물건으로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 입주 회사의 주식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내는 경우는 그 기업이 성장해서 큰 기업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식으로도 가능하고요. 기부금 목적 외 사용 시 감사기관의 규정 적용을 하며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그래서 기금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으로 보면 지분 참여, 로열티, 성공불제, 그리고 정기 납부 이렇게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방식도 여러분들이 각각의 장단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창업보육 프로세스와 관리 업무 입주 관리 과정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입주기업 선정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각종 발전 단계 뭐 이런 거 보셨죠? 뭐 5단계, 3단계 단계별로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가끔 나오는 문제지만 문제 내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이렇게 보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및 자격.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창업을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아셨죠? 아무나 그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그리고 보유실 면적의 50% 이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을 입주시켜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창업보육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입주시설 있죠. 입주시설 중에 50% 이상은 3년 이내의 기업으로 채워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7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입주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총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총 기간은 7년이지만 그중에 50% 이상은 3년이 안 된 기업으로 채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주 기간 및 입주 연장. 입주 기간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 3년 동안 있을 수가 있고요. 창업보육센터에.
그리고 최대 2년간 입주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년 동안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야, 그리고 이 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20% 이내에서는 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창업한 때로부터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입주기간 연장하는 심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반드시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건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문제 내기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 지원 및 관리 사업, 그래가지고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고, 우리가 1과목인가 2과목에서 배웠죠,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이해관계자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보는 주안점이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얘기는 사업계획서가 한 장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따로 있고 벤처투자가한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작성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누가?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가 창업보육센터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업보육 매니저는 이런 지원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쭉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그런 지원 및 관리 업무 외에도 멘토링 등 전문가 연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 멘토링, 코칭, 컨설팅은 똑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나눠보면 각각 의미하는 바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링은 지도와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잠재자를 개발시키는 활동이고, 코칭은 스스로 잠재력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컨설팅은 일정 기간 동안 전문가 집단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멘토링 등 전문가 연계 지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시켰는데 그 입주 기간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내보낼 때 우리는 졸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졸업. 회사가 성장을 해서 그 입주 기간을 다 채우면 내보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졸업이라 그러고요. 졸업이 아닌 어떤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퇴거를 시켜야 됩니다. 퇴거. 그러니까 이게 퇴거는 나가라 그래가지고 쫓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졸업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졸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과 퇴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빈번하게. 그래서 졸업은 입주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30일 전에 졸업 신청서를 받아야 되고요. 퇴거는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 계약 위반으로 계약 만료 기간 이전에 사업자에 의해 스스로 퇴소하게끔 만드는 거, 이걸 퇴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졸업과 퇴거를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목인 성장 실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실무는 먼저 사업 인허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인허가의 유형 그래가지고 허가 등록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제 샌드박스가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 요소로 보시면 실종 특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 허가, 신속 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무슨 의미를 하는지 구별해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의 정의 그래가지고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보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또는 설립해서 사업을 개시하는 걸 우리가 창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업으로 보지 않는 창업의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사업 승계입니다. 사업 승계. 그리고 기업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특히 여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래가지고 사업 승계의 경우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을 분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업 승계 말고도 기업 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 재개 그리고 같은 종류 사업의 범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사회 통념상 저거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업종이죠. 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그 다음에 사행시설 관리. 여러분들 이게 빠친코 같은 게임기 있죠. 그 사행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창업을 해도 창업 지원을 못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왜? 사업 통념상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세감면 시 창업의 정의가 또 틀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창업의 정의랑 조세감면, 이건 세법에서 얘기하는 창업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조세감면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걸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앞에서 지원을 하기 위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나오는 창업의 종류랑 반드시 구분해서 외우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자의 정의. 그래서 사업 개시일은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일, 개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공장 설립입니다. 여러분들 공장 설립에서도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공장이 무엇을 공장이라고 하는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특히 여기서 공장은 주로 제조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럼 우리가 제조업이 뭔지를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재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걸 우린 제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축물이 공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수한 형태의 공장 그래가지고 4가지가 있습니다. 간혹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장의 종류에 뭐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전엔 주로 공장의 이 형태만 물어보는 질문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무슨 공장이냐를 물어보는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식산업센터, 동일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사업들은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물이다. 여러분들 다세대 아시죠? 3층짜리 주거용 공간 그런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형 공장은 첨단 산업의 공장으로 공해 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을 우린 도시형 공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첨단 공장이라는 것은 도시형 공장 중에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 우리는 첨단 공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실험실 공장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실험실 공장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학교의 교원, 학생, 연구원,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공장을 실험실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의 종류를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공장의 설립 그래가지고요. 신설과 증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설립의 범위 그래가지고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장을 등록하는 경우 각각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공장 설립 승인 유형 그래가지고요. 창업 사업 계획 승인과 공장 설립 승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공장 입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개별 입지가 있고요. 계획 입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획 입지라는 것은 국가가 어떤 지역을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세우는 단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천에 가면 남동공단 있죠? 예. 그다음에 구미에 가면 뭐 공업단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가가 특정 지역을 정해가지고 공장으로 계획한 지역을 계획 입지라고 합니다. 개별 입지는 기업이 스스로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짓기 용이한 땅을 보러 다니고 개별적으로 그 공장 시설을 구하는 것을 개별 입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시 장점과 단점 아셔야 되고요. 이건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죠. 반대로 국가가 이미 계획한 단지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바로 입주해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선 분양 후 입주를 하기 때문에 적기에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요거 장단점 파악하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공장 입지 선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형태를 결정하고요. 후보 지역을 현장 조사 및 입지 분석을 하고요. 최종 입지를 선정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기존 공장을 임차 또는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다른 사람이 공장으로 썼던 걸 내가 이미 지어진 공장을 새로 사서 그 공장을 내가 쓰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존 공장의 임차 및 매입은 여기 보시면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공장 등록사항의 변경을 해야 되고 공장 업종 변경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공장 증설에 대한 승인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각각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의 특례가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기술 창업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케팅 개념의 발전 단계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 마케팅 개념, 사회적 마케팅 개념이다. 그래서 필립 코틀러라는 학자는 마켓 1.0서부터 5.0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창업 마케팅의 특성 그래가지고 신생기업, 기업 규모의 영세성, 불확실성, 역동성 이것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 수립 그래서 BCG 매트릭스라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매트릭스란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 물론 우리 표준 교재에는 도표로 해서 4사분면의 표가 나옵니다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물음표, 개, 별, 자금젖소 그래서 각 영역별 특성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별에 속했을 때 어떤 전략을 쓸 건지 회사가 이런 내용을 쭉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는 한번 봐주시고요. 이런 거 문제 내기 아주 좋은 거죠. 상황 분석,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 분석이라고 나옵니다. 행동 분석.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보 처리 과정,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소비자 행동 요인 있는데 여기서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구매자 의사 결정 과정. 그래서 문제 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결정, 구매 후 행동 이런 의사 결정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왑 분석이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BCG 매트릭스와 스왑 분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스왑 분석에 요 앞글자를 따서 SO 그래가지고 SO 전략 이렇게 문구가 나오죠. 심지어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거꾸로 해서 OS 전략은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틀린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왑 분석의 강점, 약점, 기회,
유형, 이 각 항목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속했을 때 그 속했을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책에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BCG 매트릭스와 수합 분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STP 전략, 이게 시장 세분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진행 단계 역시 시험 문제 내기 좋은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세분화 수준 결정, 기준의 설정, 세분 시장의 평가, 표적 시장의 선정, 포지셔닝까지, 그리고 시장 세분화 요건이 5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시험이 무조건 오지선다라고 했죠. 특히 여러분들 이렇게 항목이 5가지로 나오는 거는 특히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 요건은 측정 가능성, 접근 가능성, 시장의 크기, 그리고 내부적 동질성 대 외부적 이질성, 일관성 및 지속성. 특히 시장의 크기는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여야 된다.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적 시장에 따른 전략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포지셔닝 절차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케팅 믹스 4P는 전통적으로 마케팅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목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품 전략이에요.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냐, 제품 전략. 그리고 두 번째 가격 전략, 얼만큼의 가격을 받을 거냐, 그렇죠? 제품을 만든 다음에 얼만큼의 가격을 받을 거냐. 그 다음에 여기 유통 전략, 그렇죠? 유통 전략. 그 물건을 어떻게 유통시킬 거냐. 전국 각지에 물건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직접 유통할 건지 아니면 유통 전문 물류회사를 이용할 건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촉진 전략이 있습니다. 촉진 전략. 이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촉진 전략의 종류가 또 몇 가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교표로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로 광고, 판매 촉진, 홍보, 인적 판매. 근데 여기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 뭘까요? 예, 홍보입니다. 홍보.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신문 기자가 이렇게 어떤 제품을 비교해주는 기사를 써주잖아요. 예, 내가 광고 굳이 안 해도 물론 기자한테 뭐 금일봉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홍보는 내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광고 방법이다. 여기 보시면 비용에서 저가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마케팅 믹스 7P가 있습니다. 아까 마케팅 믹스 4P에다가 또 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사이버 마케팅 믹스 5C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가끔 나오는 질문이니까 한 번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업 마케팅의 팁.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소문 나게 하라. 그다음에 우리를 노출시켜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노이즈 마케팅은 어떤 이슈를 만드는 거죠. 이슈를 만들어서 광고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MBC 마케팅은 예를 들어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 당시에 내가 후원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사인 것처럼 옆에 껴서 광고하는 거. 그걸 MBC라 그래요. 그리고 랩핑은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시내를 다니시다 보면 버스에 전면적으로 광고판 붙이신 거 보셨죠? 예, 그게 랩핑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리고 IPO는 뭐냐면 출구 전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출구 전략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선 이후에는 투하된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기술 창업 기업이나 투자자가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방법이 IPO, M&A, 기업 매각, 우회상장, 지분 매각 등이 있다. 그래서 IPO는 일정 규모의 기업이 상장 절차 등을 밟기 위하여 행하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대한 첫 주식 공매를 IPO라고 한다. 특히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거는 기업 공개는 50인 이상의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주식을 판다. 여기 50인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M&A 유형 그래가지고 합병에는 이런 4가지 합병이 있어요. 일반 합병, 소규모 합병, 간이 합병,
삼각합병이 있습니다. 합병의 종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M&A 유형 두 번째 인수가 있어요. 인수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걸 인수라고 그러고요.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눠서 쪼개서 파는 거죠. 예를 들어 식품사업부만 따로 떼어서 다른 회사에 파는 거. 그걸 분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식 교환 및 이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A 유형은 4가지가 지금 설명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IPO의 대표적인 방법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시키는 겁니다. 자, 코넥스, 자, 코픽스가 아니고요. 코넥스는 뭐냐면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시장법상,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로 분류되는 연기금, 금융회사 등과 함께 벤처 캐피탈이 참여 가능한, 그리고 개인 투자자인 경우 1억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개인이 참가하는 시장입니다. 이걸 코넥스라고 하고요. 코넥스 시장의 상장 법인 혜택은 우리 책에 기업에 대한 혜택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주에 대한 혜택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상장 후 효과가 있습니다. 코넥스 상장 요건, 요거 4가지 각 요건별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장 절차 가끔 나옵니다. 우리 지금 프로세스와 관련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가끔 나옵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을 이전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전 상장 제도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신속 이전 상장 제도라고 합니다. 우선 심사 기일을 단축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상장에 비해서 신속 이전 상장이 여러 가지로 유리한 게 많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 이전 상장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직접 상장을 시키는 경우 있어요. 아까 코넥스를 안 거치고 자 코스닥 시장 상장 경우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데 상장했을 경우에 기업에 주는 혜택, 주주에 대한 혜택, 그리고 상장의 효과. 이게 아까 코넥스와 똑같이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섞어놓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코넥스 상장과 코스닥 상장의 혜택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 그래가지고요. 전문 평가기관 중 2개 기관의 기술평가 경과가 일정 등급 이상일 경우에 기술성장기업으로 예비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업 민수화 합병 그래가지고 M&A를 통한 성장 전략. 그래서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주면 좋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럴 경우에 M&A를 통해서 기업의 덩치를 키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평적 확장 전략이 있고요.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형, 그다음에 경쟁 역량 보강형, 그리고 전후방 통합형, 신사업 진출형.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5가지 방법은 충분히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M&A 절차 5단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자금 용도별 조달 방법 책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에 초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대부분 창업 초기에는 자기 자금을 충당하죠. 그 다음에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그런 정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자금, 운전 자금, 공장 설립 및 시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책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데 여러분들 간접 조달과 직접 조달의 차이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접 조달은 내가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담보를 넣거나 아니면 순수 신용이거나 아니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금을 빌려오는 걸 간접 조달이라고 그러고요. 직접 조달은 내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 회사채는 여러분들 차용증이에요. 회사가 3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얼마 이자를 주겠다. 그게 이제 회사채인 겁니다. 그래서 회사채, 전환사채. 회사채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변경해 주는 거예요.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자금에 아까 우리가 정부자금을 빌려 쓴다고 그랬는데요. 정책자금의 세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의 종류에 보시면 보조, 출연, 보증, 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출연은 상환 의무가 없는 자금이에요. 상환 의무가. 돈을 내가 받아서 쓰더라도 나중에 갚을 의무가 없다는 뜻이고요. 보증은 기업이 낮은 신용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는 걸 보증이라고 그러고요. 융자는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한 것, 그걸 우리는 정책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업가치 향상 그래가지고요. 벤처기업 확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대 지원을 보시면 각종 세제와 금융, 인력, 물론 광고료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대기업 지원 제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유형으로는 벤처 투자 유형이 있고요. 연구 개발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성장 유형과 예비 벤처 유형이 있고요. 여기서 역시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제외 업종. 보시면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기타 주점, 사행시설. 우리가 아까 어디서 들어봤던 업종이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창업으로 보지 않는 업종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에 안에서 공부했습니다. 똑같이 벤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도장. 무도장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댄스를 가리키는 그런데 무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혁신 중소기업 이노비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 및 요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노비즈 다음으로 경영혁신력 중소기업 메인비즈가 있습니다. 역시 신청 대상 및 요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노비즈와 메인비즈를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방법, 기업 이미지를 올리는 방법.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받고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업 인증 이런 각종 인증 등을 받도록 돼 있고요. 책에 보시면 자, 이런 마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 요걸 점수를 주려고 문제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이게 사회적 기업 인증이구나. 이게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업이구나. 그래서 그림이 들어가서 문제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인증제도에서 각 국가별로 중국 CCC 그랬죠? 약자지만 그림이 있습니다. 인증 마크가. 그거하고 요거하고 요게 두 개는 그림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마크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한번 정확히 협회에서는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낸다고 문제를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림을 잘 안 보고 있으면 틀려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셔서 책상에 앉으셔서 시험을 바로 보기 직전에 그림 한번 보시는 그런 센스도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3과목, 4과목에 대한 요약 강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